최종 의견 191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학휘 기자고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박수는 계속 쳐야 되는 건가요? 박수요? 시작할 때? 관행적으로. 아, 네. 우리 관행을 사랑해요. 저기 이거 팟캐스트 하는 거 중에 저기 우리 인턴 PD님 시작하면서 박수 치는 거 저희밖에 없죠. 아니요, 박수 다들 치세요. 이게 박수 관행이라니까. 안 치면 허전해. 관행이라니까. 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전한 걸 티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척이네. 여기가 활기차요? 그래요? 나 이번에 안 쳤거든. 나 차경사 한번 방송 네.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소개부터 할게요. 아, 네, 죄송합니다. 3년 전 신혼집에 1년 거주 후에 현관 천장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센서 등에 물이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센서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옥상 방수, 외부 크랙 공사 등 관리실에선 빠른 대처는 아니지만 3년에 걸쳐서 공사 중입니다. 저희도 그동안 출산, 육아, 직장생활 등으로 계속해서 관리실에 연락을 취하곤 있습니다만 관리실에서 옥상 누수를 너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라 아이가 태어나고 집이 좁아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지만 누수가 해결되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초에 누수 공사 후에 도배를 해주지 않아서 내용 증명도 보낸 적 있지만 관리소장이 다른 문제, 주민들 일부와의 법적 분쟁에 연루된 상태로 저희 집일을 신경도 쓰지 못하고 이런 경우 관리실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공사를 하고 도배 비용을 받긴 했지만 계속해서 공사 후에도 비가 새서 도배지는 엉망이 됐고 집도 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 본인 집 작아구나 네, 작아. 작아신 것 같고 탑층이에요. 탑층. 아파트의 탑층이고 옥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정도면은 부실 공사 아닙니까? 애초에? 이게 신축 어떻게 돼요? 네,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 지났나? 이게 잘 모르겠. 이게 네, 지금 정보가 사연만 없긴 한데 봤을 때는 지금 정확치가 않아서. 예. 기본적으로 이게 건설사에 하자보수 청구를 했어야 되는 사안 같은데 왜냐면 이게 본인이 집주인이잖아요. 네. 집주인이니까 이거를 뭐 누구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이 이걸 그러니까 공영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아마 옥상이면 공영 부분이겠죠. 외부 그럴 것 크랙이랑 같아요. 네. 옥상 방수 이건 결국 전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우리가 이제 뭐 지하실, 네. 복도, 계단 네, 이런 그쵸. 공용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전체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건설사 아마 하자보수 기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맨날 있는 관리실에서 거죠. 맨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뭐 크게 나눠서 보면 신축 같은 경우는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네. 이를테면 처음 입주했을 때 뭐 지하 주차장에서 물 새고 저기 옥상에서 누수가 생기고 이런 거는 계속 하자보수 해달라고 신청하고 기간 뭐 이내에. 기간 내에 제보해서 할수 기사 있어요. 쓰는 네.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청취자 사연만 봤을 때는 좀 그건 지난 것 같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랑 지금 3년째 공사를 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추측상.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어요? 뭐 공영 조치라도. 부분 누수.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분양받은 게 아니고 음. 앞에 매도인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주택을 매수했는데 주택에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아니다. 6개월이다. 6개월 내에 사실은 매도인에게 또 수리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 지금 이제 이분이 매수를 하신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근데 공영 부분은 아파트 전체 구성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그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거기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입대위를 대리해서 거의 관리소가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지. 왜냐하면 걔네가 다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 뭐 이런거나 각종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입주자 대표회라고 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관리비에서 차감이 되는 형식으로 아마 할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근데 아예 소송을 하시는 게 네. 소송을 하시면 물론 입주자 이제 대표회의를 상대로. 네. 네.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입대위가 돈은 없으니까 결국 관리비 계정에서 나오겠죠 돈이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근데 다 같이 돈을 더 내야지. 아니 그쵸. 네. 돈을 여튼간에 받고 뭐 소송을 하든 고치든 해서 고치고 뭐 돈 문제가 해결돼도 집을 팔려면은 한참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쵸. 소송하고 네. 하면 그러니까 참 제 얘기랑 선욱 변호사 얘기랑 섞였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이게 지금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산 집의 전용 부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뭐라 전유 부분. 그러니까 이 집만의 부분에 하자가 있을 네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원래 알고 나서 6개월 내에 매도에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3년째 수주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났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선욱 변호사 얘기한 거는 공용 부분. 그러니까 이 집 고유의 부분이 아닌 옥상이라든지 다 같이 쓴다고 보이는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물어주면 또 다시 다 같이 다들 또 그렇죠. 관리비를 같이 구분 소유자들이 돈을 걷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다 같이 그러니까 공유를 그쵸. 하는 거예요. 그 공용 부분은 다 같이 공유하기 왜냐면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만 그 네. 수리비를 낼 수는 없다. 그런 없지. 차원인 그렇죠. 거죠. 네. 수리비를 피해는 엠빵하는 거죠. 피해는 네. 지금 나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공용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그건 따져봐야 이제 되죠. 소송에서 따져지겠죠. 네, 지금 네. 사연만 봤을 때는 자기 본인 아파트 합치는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현관 센서 등을 이야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쵸. 신발 벗는데 네. 거기는 사실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차 들어왔으면은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물이 들어왔으면 그건 내 집인 거잖아요. 근데 근데, 하자가 발생한 게 옥상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공용 부분이 될 수 있다. 최초 발원지가 이제 어딘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죠. 이것만 네. 봐서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발원지가 공용 부분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실한테 얘기하는 네. 거 같기도 하고. 그 이제 건물 지으면은 옥상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쫙 이렇게 도배돼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네. 파란색 그게 바로 하늘에서 이제 쳐다보면 다 그쵸 초록색이잖아요. 그쵸. 그게 결국은 이제 방수 재질로 해가지고 약간 아. 플라스틱이랑 고무 비슷한 중간의 그 재질이거든요. 옥상은 뭐 왜 올라와서 담배 피러 올라왔어요? 아니요 뭐 그런 난 거 아니고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옥상은 대부분 행복하셔야 돼요. 아니 나 안 올라왔어. 야, 너 자꾸 그럼 그래. 옥상으로 올라가지 따라와. 마요. 옥상 옥상 따라와. 소고기 사주게요. 예 어쨌든. 뒤에서 쌍절곤으로 아 올라갈 때 한 대 때리고. 그래서 이거는 네. 보셨을 때는 어쨌든 입주자 대표 회의를 를 상대로 상대로 소송을 해야 소송을 되죠. 거시는 게 제일 확실하다. 네, 맞아요. 판결을 통해서 네.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 예. 근데 결국 내는 돈의 n분의 1은 본인이 내시는 거죠 아, 사실은. 그건 당연한 그건 거고. 당연한 건데. 아니 고초라도 주고 팔리면 그치, 다행이지 맞아. 그래도.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음. 왜 관리소만 그냥 마냥 믿고 그거 기다리기는. 하면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너무 이게 늦어져서 음. 나 이사도 늦어지고 했다. 뭐 그런 손해배상도 괜히 같이 좀 끼워 넣어서 인정이 과연 될 수 있을지 뭐 인과관계, 모르지만 뭐 인과관계, 통상손해인지 예. 뭐 이런 것도 따져.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그래 봐야 이게 뭐 되게 큰 금액의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화자의 판결로 가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샤워 장면을 다른 사람이 유포하면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될까요? 자, 요게 사실 하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기사랑 반대예요. 사실 답은 됩니다. 아, 네. 예. 돼요. 일단 지금 법이 옛날 법이 적용돼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A 씨는 여자친구 B 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전화를 받지 않자 이 여자친구로부터 과거에 전송받은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샤워 장면이 담긴 영상을 여자친구 지인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에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선 여자친구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A 씨가 받아서 타인에 배포한 경우에도 이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냐가 쟁점이 됐는데요. 1심은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10개월, 절도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그러나 2심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 절도 등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국은 실형이 나온 거죠. 다른 것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는데요. 대법원은 이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하고 이 이용 촬영죄는 다른 사람을 촬영한 것을 말하고 이 같은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된다고 봤습니다. 이게 기사 보고 오해할까봐 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은 행위 시의 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 성폭력 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어야 되니까 이거는 셀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포하는 것도 처벌하지 않는데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얘기하면 이 사건은 이 나쁜 놈인데 사실 그죠? 네. 여자친구가 뭐 여자친구 남친구 관계니까 뭐 나체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찍어서 보냈는데 이게 헤어지자고 하면 또 이렇게 하는 그 리벤지. 이해가 안 되는. 예. 좀 나쁜 새끼예요 진짜.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건은 음란물 유포죄만 된 거예요. 그거 되게 약한 죄거든요. 그 뭐 벌금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법이 2018년도에 개정돼서
그냥 사람의 신체라고 일단 바뀌었어요. 다른 원래는 사람의 신체. 다른 사람의 어, 신체였는데 그쵸. 사람의 신체를 그렇죠. 근데 1항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법을 적용해도 1항으로 처벌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친구가 직접 찍은 사진이기 스스로 때문에 찍은 거니까. 예. 근데 이제 2항이 있는 거죠. 1항에 그 촬영한 것을 유포, 반포한 사람이 처벌되는데 여기 특별히 이런 규정이 들어갔어요.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포가 의사에 반한다면, 그러니까 찍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성관계 영상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합의하에. 합의하에. 예. 근데 그걸 찍을 때는 그랬어도 유포하라고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그치. 유포하면은 이게 뭐 똑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게 강력한 범죄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촬영 대상자의 의사라는 말을 또 어떻게 해석할지는 이 사건이 약간 고민인 게 이제 촬영 대상자라는 표현 자체가 촬영자가 있고 촬영 대상자가 있는 걸 좀 나눈 게 아닌가 싶은데 법 해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무조건 처벌돼요. 그럼 왜냐하면 자기 처벌되는. 걸 찍어서 자기가 유포하면요? 그거는 음란물 그냥 유포 아니에요? 안 본 돈 삽니다. 아니 네네. 이거 뭐 이용 무슨 죄? 아 맞아요. 이용 음란 촬영 보통 혐의. 법에 있어요. 예, 아니, 자기 거 찍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얘기한- 거 아니 죄송해요. 예, 올리면. 예. 뭐 걸려봤어요? 아닙니다. 그 음란물 유포죄는 되죠. 근데 반대 하여튼 이용 촬영 혐의는 인정이 안 그러니까 되나요? 성범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음란물 유포죄는 성범죄가 보통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누구를 이렇게 성적으로 가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야한 사진을 그냥 업로드해도 되니까 그 범죄가 되니까. 근데 성폭법 그러니까 성범죄가 아닌 거죠. 전혀. 자기 걸 찍어서 뭐 왜 주변에 그런다는 사람이 있을 때요? 진짜 안 보는 삽니다. 진짜 상상하고 보고 싶진 싶지. 않네요. 그러니까 선우가 어떻게 뭐 생각 있어요? 일단은 지금 뭐라고요? 조사는 열심히 아닙니다. 예. 없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네. 찍어서 예. 뭐 유포를 블로그나 했으면 뭐죠. 예, 뭐. 성범죄는 아닌 거죠. 그냥 그렇죠. 옷 벗고 그냥 돌아다니는 들어온 거랑 그냥 비슷하죠. 들어온 거죠. 경범 네. 네. 뭐 이렇게 네. 가볍게 나왔나요, 처벌은? 지금 다 가해자로 상체였어요, 하체였어요? 한 번도 찍어본 적 없어요. 저는. 예. 그만해. 넘어갈게요. 예. 네. 다음 판결로 가겠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정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A 씨는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나는 전력이 있고 지금 운전직으로 구직 활동 중이라 또 걸리면 안 되니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쓰레기라고 할 수 있죠. 와. 아니, 네. 묘하게 설득력 있는 설득당한 것 같은데. 네, 부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음주 측정을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덜미를 잡혔고 기소가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전 궁금했던 게 어떻게 덜미를 잡히나요, 이런 건. 이게 어떻게 잡혔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지. 나는 블랙박스라고 봐요. 블랙박스 열어봐요, 근데? 블랙박스 이게 압수수색 하지 않았을까? 차량 전문가. 그러니까 약간 이상해서 네, 이상해서. 경찰이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 걸리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뽑아서 버리죠 다. 근데 네. 애당초에 네. 약간 블랙박스까지 다 보진 않잖아요 경찰들이. 그렇죠. 이게 처음엔 안 봐요. 진술 같은 게 좀 미심쩍고 미심쩍으면 수상하니까 그때 나중에 이제, 압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뭐 이미 제출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블랙박스가 뭔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실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출발 지점에서부터 뭐 거기 있는 CCTV를 아. 보고 남자가 운전한 거를 CCTV에 있다거나 있으면 약간 진술을 못 믿었겠죠 일단. 그렇죠. 여자친구 네. 말이 약간 좀 오락가락하거나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주기로 하고 나서도 좀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티를 좀 낸 거죠. 하다가. 이 보면 어쨌든 내 얘기 무시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질문이 있는데 저는 그냥 뭐라고요? 무시하는 겁니다. 뭐라고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던 네. 전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좀 대답해주고 넘어가 주세요. 예, 너무 쓸데없는 얘기긴 했는데요. 네, 최고의 스토리텔러 정현석 변호사님. 좀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은 것 같네요. 예. 근데 이거 범인 도피 교사 이거 왜 되는 건지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네가 해주시면 안 돼요? 왜 나 내가? 유자차 먹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범인 도피는 우리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감옥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국에서 보면 이게 버스 가다가 누가 차가 꽝 들이받아가지고 재소자 막 탈출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범인 도피라는 게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제가 범인인데요라고 이렇게 거짓 진술하는 것도 범인을 못 잡게 하는 거잖아요. 국가 권력이 진범을 못 잡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방해를 여자친구는 범인 도피가 되는 거고 네. 남자친구는 자기를 도피시키라고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범인 도피 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자인데 네. 교사 범인. 네. 근데 이 도피는 사실 그러니까 진술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 보니까 보통 영화에서 보면은 저 호송 트럭을 트럭이 막 들이받아가지고 막 탈출시키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범인 도피 혐의로 그렇죠. 형사 기소가 처벌 대상이 됐겠죠. 되는 기소됐겠죠. 거네. 아마 뭐 기소유를 받았는지 아니면 뭐 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충분히 입건됐겠죠. 요거 기사 제목 좀 뽑아봅시다. 엇나간 사랑 뭐 이런 것들. 아니지 너무 올드하다. 트루 러브지 이 근데 정도면. 너무 70년대 아니, 그래서 사회적으로 70년대 방한 느낌인데 아니 언제나 사람. 이거죠. 야 이거 기사 트룰러브로 너 지금 기사 아나운서 제목 너 트루 러브로 기사 이렇게 하고 소개할 거야? 트룰러브. 다음은 아니, 트룰러브? 트룰러브 이렇게 사건입니다. 이렇게 할 가족이나 거야? 친구면은 헤어져 하겠지만 네. 본인은 트루 러브죠 이 정도면.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보도할 거냐고. 이거는 그냥 술을 먹지 맙시다가 돼야 될 것 같아. 방금 들어온 참사랑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참사랑. 아니 운전했던 남자친구가 0.203 나왔잖아요. 제가 현장 진짜 취재하다 쉽지 않아. 보면 0.203% 거의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2가 넘는 거는 정말. 시사 가능한 네. 엄청 많이. 근데 난더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0.인데도 여자친구한테 시켰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자친구 보통 센 애가 설득력 아니야. 있다는 게 그러니까 보통 센 애가 아니라니 자꾸 그러니까- 논참 이탈할래? 죄송합니다. 남자친구가 0.203 나왔고 네. 여자도 당시 같이 술을 먹은 거잖아요. 그치 네. 술을 나왔으니까. 먹어서 나온 거잖아. 여자친구도 그러네. 같이 먹은 거야. 그러네 근데 그러겠지. 여자친구도 이 정도 아, 먹었겠지. 그 생각을 못했네. 여자친구 말도 0.0 몇 나오고 나왔겠죠. 뭐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갔겠지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둘이가 너무 만취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된 건데 술 그러니까 먹고 운전을 여자친구를 잡으면 안 이렇게 되지. 안 했어도 방조죄 아니에요?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도 될 수 있죠.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지. 되죠, 가능하죠.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정황을 따져봐야겠지만 여자친구가 인사불성돼서 차에 자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 그건 모르는 거죠. 여자친구의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안 나와 있네. 네, 안 나와 있어요. 궁금하네. 네. 여자친구 0.3 아닐까요? 그래서 0.2가 이겨가지고 설득당한 거야. 거의 0.3이면 거의 거의 죽을 정도면은 수도 있어. 알코올 차 아니에요, 알코올 차. 차 안에서 야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먹었다. 많이 먹잖아 하면서. 아니 우리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야. 아 일단 기사 제목은 일단 술 아, 먹고 진짜 운전대를 잡으면 안 어쨌든 됩니다가 돼야지. 그쵸. 술 먹고는 사고는 안 났잖아요. 이제 걸린 날씨가 거잖아요. 좋으니까 깨면서 집에 걸어가시는 게 그러니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타도 안 되는 거죠. 자전거 타도 안 돼. 자전거도 안 돼요. 자전거 안 되지. 근데 요새 진짜 그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 네. 새로 하나 뭐 들어간 게 있는 거죠. 술 먹고 자전거 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조심해요. 밤에 진짜 많아요. 따릉이. 음. 특히 따릉이로. 꼴 보기 싫게 그 택시 안 잡혀서. 엉덩이 딱 붙는 옷 입고. 그거는 술 안 치는 사람이고 아, 그건 평상복으로 네. 이렇게 도심지에서 이렇게 교외로 빠져나가는 자전거들은 아 진짜. 거의 음주 차량인 경우가 많아. 밤에 네, 그러다 10시, 전봇대 11시. 부딪힌 사람을 봤네. 네. 아, 그래요? 음주 자전거 그쵸 타다가. 그쵸. 꽤 많아요. 쌤통이다 이씨. 그건 지인이에요? 어떻게 막아야 되지? 그것도 지인이에요. 사실 지인이. 단속을 쌤통이라 해야 그랬는데 되는데.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아니 아니, 따릉이 아니야. 술 먹고 따릉이 탄 사람 저도 있는 것 같아서. 귀여운 척하네. 자전거 따릉이라고 표현하네. 따릉이야. 이름이잖아요. 네. 서울시 그 공유자전거 몰라요? 네, 초록색 이름이에요. 아. 저 몰라. 저 서울시 시정에 관심 없어요. 미안합니다. 서울 시민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박원순입니다. 그만해. 서울시장 그만하자. 야, 일단 넘어가야겠는데. 넘어가자 집중.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그거 말고. 이게 별로였나요? 네. 지난주에 팟빵 네. 댓글 중에 네. 이정재 성대묘사를 제대로 한번 해달라고 내려달라고요? 요청이 지금 하자. 일단 중간에 불시합니다. 이거 하라고 해서 하면 안 웃긴 거 저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불시합니다. 네. 이건 아니었어요. 일단 넘어갈까요 그러면? 관상가 양반 한번 하셔야 돼요. 대라우치 총독 암살 때 관상가 양반. 총 맞은 자리지요. 관상가 양반 하셔야 돼요. 구멍이 3개지요. 하나 늘었지요. 신과 함께도 새로 해주면 안 관상가 돼요? 양반 해달라니까. 미안합니다. 신과 함께 어. 염라. 아니 염라 자기를 부르지 않죠. 미안합니다. 넘어갑시다. 재미없다. 관상가 양반 해달라고. 관상가 양반. 그러니까 나 이게 제일 똑같은 그 거야. 이상하구만. 진짜 똑같아. 나는 이미 왕이 되었는데 너는 왜 거지 같니? 아무거나 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나 거지. 네, 왕과 그냥 한 거지네.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가다마이 입고 오셨네요. 가다마이. 가다마이.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재밌는데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네. 야, 한숨 쉬면서 재밌어요 하지 마. 아니 한숨 안 쉬었어요. 그래. 저는 소리 나지 않게 숨을 쉬어요. 작은 내적 한숨 느꼈어. 아니에요. 네. 즐거워요. 부끄러워요? 아니요. 꼭 부끄럽겠습니까 여기?
뭐 제 가족도 아닌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가족이면 부끄럽다는 거잖아. 가족이면 가족 부끄럽다는 아닌데 거잖아. 뭐 부끄럽습니까? 난 자랑스러운데. 갑자기 현재 나는- 친척 되고 싶다. 사촌 오빠 이런 거. 정신데. 외사촌. 넘어갑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중구 형? 예, 집중 탐구로 가겠습니다. 방금 신세계였어요. 중간중간 좀 해주세요. 다 똑같아요. 보좌관도 해주세요. 보좌관 대사 나중에 하나 주세요. 집탐, 고고싱, 고고띵. 네. 귀여운 척했다. 집중 탐구로 가는데 저희가 뭐 집중 탐구 주제를 논의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난 걸 하나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게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에 관련된 판결인데요. 이게 판결 보셨어요? 그럼요. 네. 저는 다 봤죠. 보다 말았. 총 몇 명이 그러면은 거의 총몇 300 명? 총몇 명? 300명? 맞죠? 300명 정도. 300명. 300명. 그러니까 잠깐만 300명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막 그 정도 300여 네. 명 정도 된 뭐 네. 300여 명 정도 이번에 판결 대상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사로 좀 접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사안의 내용부터 좀 하나씩 따져 보면서 이 판결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원고들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분들이시고요. 피고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368명. 네. 이 원고들은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그 도로에 그 고속도로 들어갈 때 톨게이트 요금소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저희가 하이패스 이용을 안 한다면 그 마지막에 돈을 지불할 때 그분 수납원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고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과거에는 이 수납원 분들을 직접 고용했는데 이제 수납 업무 외주화를 시작했고 2008년 12월쯤에 이제 전국의 모든 영업소에 외주화가 완료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외주화가 뭐죠? 파견한 거죠, 근로자를. 그러니까 자기 직접 고용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뭐 사대보험이나 이런 거 납부하고 다른- 임금 도로공사 지급하지 직원이 않고.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음. 네. 원래는 도로공사 직원이었는데 어. 뭐 다른 그러니까 업체랑 계약을 해서 업체에 소속된 어. 사람이 와서 일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둘이죠. 파견 사업자 있고 고용 사업자 있고 음. 사용 사업자 있고 그죠? 이렇게 네. 나뉘는 거죠. 그래서 피고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는 이제 피고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의 퇴직 직원과 수의 계약 방식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오다가 이제 점차 공개 입찰을 통해 외주 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확대했다. 이 말은 이제 도로공사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그 사업체들을 좀 세웠고 거기에 수납원 분들이 그쪽으로 소속이 바뀌어가지고 일을 하게 됐다 이런 말인 거죠. 네. 삼성에서 많이 했던 삼성 서비스 센터. AS 그 붙이시는 음, 분들 음. 휴대폰. 거기 서비스 센터 장들이 그러니까 실제 삼성 퇴직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그 업체를 자기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 잘 버나요? 엄청 벌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엄청 벌죠. 그 얘기는 작년에 저희가 집중 탐구를 한번 다뤘었는데 그렇죠. 네. 제가 삼성 뭐 네. 그건 지금 계속 진행되고 네. 있는 건데 이를테면 저희가 삼성이랑 똑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구조가. 저희가 휴대폰 고장났다 그러면 삼성 AS 센터 가잖아요. 네. 보통 1층에 그쵸, 물품 그쵸. 팔고 2층에 가면 네, 번호표 서비스 센터 받아서 있죠. 고쳐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 소속된 직원들이 저희는 삼성 직원인 줄 알잖아요. 근데 아니죠.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원래는 외주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었거든요. 저는 이거 톨게이트도 사실은 직원들인 줄 알았어요. 도로공사 직원. 네, 공무원인가? 저도 뭐 그냥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 그뭐 이게 다 외주화라는 얘기인 그쵸. 거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진행돼 왔고 그래서 이제 원고들이 소송을 이제 도로공사를 상대로 건 게 이제 그 원고들은 자신들이 그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뭐 네. 파견법상 파견 근로를 제공했는데 이제 외주 사업체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고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이 원고들이 그 요금 수납 직원들이 이제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또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이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렇죠. 이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요금 수납원 분들은 애초에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었는데 이 외주와 바람이 불면서 외주업체로 옮겨갔었고 네. 지금 이 시점에 이건 불법 파견이었고 나는 네. 도로공사의 직원임을 확인해 달라거나 네.
뭐 직접 고용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의무가 있다. 도롱사 니들한테 그쵸. 우리를 직접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네. 이게 소송 건 거고. 네. 일단 법 내용은 이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면 파견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고. 그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1회 연장하면은 또 1년 또 초과하지 못하고 2년 초과를 못 하는데 근데 이제 고용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6조에 2에 보면. 그래서 어쨌든 연장해서 2년을 초과해서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거면은 사용 사업주 그러니까 이제 파견한 쪽 말고 지금 도로공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의무 조항이 돼 있기는 해요. 네. 그 조항을 근거로 한 거죠. 그래서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네. 1심에서 이 원고가 이겼어요. 네. 2심에서 원고가 이겼어요. 네. 역시 이겼죠.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3심 대법원 네. 판결이 나온 건데 네. 이제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겼어요.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다 이겼다고 하면 되죠. 네, 다 이겼어요. 네. 1, 2, 3심에 다 이겼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올 승이네요. 올 승. 예, 올승으로 봐야 되고요. 이 그 판결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실래요, 김 변호사님이? 네. 판결 내용이요.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 먼저 이거 파견과 도급 요새 뭐 파리바게뜨 사건도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예. 소개를 되게 해주시죠. 이게 뭐냐면 빠바. 파바 이게 우리 파리바게뜨도 흔들렸어. 내 네. 말 듣고. 우리 파리바게뜨 가서 이제 빵 사 먹잖아요. 근데 네. 그 안에 있는 제빵사 분들 있죠. 이렇게 하얀 모자 그쵸. 쓰고 살짝 빵 살짝 만드는 보이는. 분들. 근데 그분들은 누가 고용을 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가맹점 사업자 즉 점주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도 아마 파리바게뜨 본사인가 아니면 다른 외부 협력 업체인가 이게 이거 확인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 점주가 고용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예, 지금 그쵸.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우리는 점주가 있고 그 직원이 있으면 둘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파견이 돼 있거나 아니면 도급이 돼 있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먼저 파견 같은 경우는 도급과 약간 다른 게 파견은 파견 사업 그러니까 파견을 보내는 사업주 그러니까 하면 도로공사의 외부 업체가 있는데 외부 업체가 이제 도로공사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업체가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그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그 도로공사의 직원을 보내는 거죠. 근데 월급은 외부 업체가 주는데 업무 지시는 누가 주냐면은 도로공사가 주는 형태가 나뉘는 바로 거죠. 그게 파견이 되는 건데 도급은 또 약간 다른 게 도급은 고용도 그리고 업무 지시도 다 외부 업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그 외주화들이 파견과 도급과 막 이런 게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되게 또 법을 빠져나가고 있어서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파견 근로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도로공사가 직접 지시를 했었어야 돼요. 업무가. 네. 그래야지 2년이 지나야지. 물론 지금은 파견법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2년이 아니라 그냥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면 이제 바로 인정이 바로 되는 그냥, 네.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이 당시 이 직원들 이 소송의 당사자들이 됐을 때는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 지나야지 이제 그러니까 즉 사업주 네.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이제 고용한 걸로 보는데 그거 2년이 지나서 그게 되기 위해서는 파견 근로자에 해당해야 되고 그치. 파견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뭐냐 도로공사가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었어야 되죠. 사용 사업주가 그렇죠. 소위 말하는. 사용사업자. 근데 도로공사는 자기는 아니다. 안 했다. 우리는. 자기는 사용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파견 근로자에 관한 파견법이 개념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파견 그렇죠.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네, 주장이 그렇죠, 쟁점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주장이 소송의 쟁점이 있는 거죠. 네. 자기는 지시를 안 했다는 거야. 네. 자 외부 협력 업체가 다 구체적인 지시를 했지. 도로공사는 아니 나는 그냥 외부 협력 업체가 와가지고 일을 해준 거지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내가 뭐 그 직원들한테 상대로 무슨 지시를 하거나 뭐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애당초 파견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소송에서 아마 이슈가 이제 음. 우리 원고 쪽에서도 실제로 지시했던 어떤 내역들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그렇게 그 됐겠죠. 소송의 쟁점이 첫 번째 그렇게 쟁점이 됐겠죠. 됐겠죠. 네네. 그러니까 쟁점이 이제 음. 파견 근로 관계에 있는 건지 그렇죠. 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법원 판단 어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견 근로관계에 있으면 2년이 지나면 이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니까. 근데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은 이제 여기 뭐
여기 크게 5가지 골자인데 이제 뭐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수행 자체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 도로공사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고 뭐 예를 들어서 몇 시에 나오고 어디에 그쵸. 하고 그다음에 네. 뭐 업무할 때 이런 거 자꾸 네. 요즘 들어오니까 주의하고 네, 이런 그쵸. 식으로 예를 들자면 예, 그리고 뭐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경우도 도로공사의 사업본부, 그러니까 지역본부 주관하에 다 실시가 됐고,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파견 사업주가 그걸 왜 해요? 아니 선재 씨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당연히 도로공사 직원일 거라고 생각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또 이제 외주 사업체, 즉 이제 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 그 고용 계약을 체결한 외주 사업체 자체가 네. 파견 사업자. 실질이 없다는 거예요. 파견 사업자. 파견 사업자가 음. 한마디로 고용만 해서 이게 임금만 이렇게 쿠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형태가 됐지만 전형적인 파견 근로가게 전형적인 파견 근로란 거야. 네. 그러니까 전혀 실질이 없고 걔네가 교육을 한다거나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뭐 인적 물적 설비가 전혀 없는 외주 사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그건 뭐냐, 즉 사용 사업자가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는 파견 근로 계약이 아니냐라고 판단한 거죠. 그건. 도로공사는 왜 그렇게 한 거죠? 돈 때문에 고용하기 좀 4대 보험도 안 내고. 음. 왜냐면 직접 도- 고용하기 싫다는 그렇죠. 도로공사는 외부 업체랑 용역 계약만 그러니까 인력 공급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용역 계약만. 그러면은 자기가 근로 뭐 산재가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보험료 뭐 4대 보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도로공사가 전혀 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외주화가 되는 거죠.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하고 싶은 선택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1, 2, 3심이 거의 똑같은 판단을 했으면은 소위 빼박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예. 이거 근데- 전문 용어 많이 쓰시네요. 네. 네, 오늘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배우신 분 사실상. 같아요. 근데 배우신 분. 역시 아나운서 같아요. 역시 이분 최소 배우신 분. 학습이 많이 뭐지, 됐어요. 점점? 잠깐 근데- 시선이 저기 이상한 용어를 이거를 이제 회사 측에서는 도로공사 측에서는 그러면 얼만큼 받아들여야 하느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좀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판결 이후에 판결 나오고 판결 나서 이후에 했는지. 직원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음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판결 이후에 이제 이 도로공사 사장님이 입장 표명을 이번 주에 예고를 하셨는데 음흠. 이제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입장을 얘기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게 이제 판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도로공사에서 아,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예. 음. 그런 거 발표를 한다고 기자단에 판결 알렸는데 뭐더 이상 반박할 수는 없을 거고. 약간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반박 이를테면 불가. 네. 직접 고용은 뭐 그러니까 하더라도 직접 고용 관계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수납원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 같아요. 도로공사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다른 업무를 맡기든지. 근데 수납원 업무를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나가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기가 갑자기 뭐 풀뽑기 시키고 그럴 수 있는 그다음에 더 거잖아요. 중요할 수 예, 있겠네요. 예. 판결이 끝이 아니네요. 판결은 직접 고용 관계가 맞다. 뭐 그렇죠. 그거잖아요 지금. 네. 그거는 도로공사에서도 여러 관계자들이 다 인정한다고 들어오고 있는데 음. 쟁점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 이 업무를 어떤 걸 맡기느냐. 음. 그리고 이거 보도도 많이 됐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 서울 톨게이트 위에 고공농성을 진행하셨어요. 그쵸. 6월 봤어요. 30일부터 이제 이 수납 이 원고에 해당하시는 수납원 분들이 네. 도로공사 그 톨게이트 위에 고공농성을 하고 되게 높은 데인데. 네, 일부 이제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 대전입니다. 여기 말하는 거예요. 서울입니다. 여기부터 아, 서울입니다. 예를 들면, 네, 네네. 네. 네네.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도 지금 올라가 계시대요. 22분 정도가 오늘도 그 노조 측에 확인한 추석인데, 내용을 곧. 보니까 그래서 이 노조 위원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사측 실무진이 와서 조금씩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추석 전에 협상이 이뤄지면 고공농성을 안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아직은 뭐 협상이 진전된 게 없으니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현재 오늘 시점에 오늘이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게 9월 5일인데요. 22명이 고공농성 중이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난 궁금한 게 그럼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네. 한 어느 정도 시점까지 다 직원으로 이렇게 고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직접 고용 관계다 이 얘기이기 음.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협상을 한다는 얘기가 이 도로공사에서도 그 대법원 판결의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상황인 것 같고 세부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이를테면 도로공사에서는 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이 원고들에게 수납 업무를 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300분? 소송에 참여한 300여 명. 이분들 뭘 하지? 그러면 근데 이게 하던 업무가 그건데.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킬지 그리고 네. 이 소송에 참여 안 했던 다른 그렇지.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 노동사에서 그 입장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장을 이제 내놔야죠. 정리를.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니까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 진짜 대표적인 일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슬픈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생산 라인에 있어요. 같은 라인에서 차를 만드는 거야. 뭐 열심히 뭐 산타페도 만들고 뭐 그랜저도 만들고 하는데 그 라인에 있는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외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둘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롱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직원이 통째로 그냥 외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차별은 없잖아. 어차피 우리 다 그냥 외주 업체 그냥 뭐 이렇게 마인드가 그런 있는데 문제는 없네. 없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라인에 있는 직원들도 나뉘는구나. 옷도 다르고 아마 뭐 월급도 다르고 아예 밥도 따로 안 먹고 제가 그걸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같이 안 같은 먹고요. 라인에서 똑같이 산타페를 조립하지만 차별이 존재했던 거거든요. 이거 진짜 되게 비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가 계속 판결이 나오면서 시정되고 있는데 현대차의 기본적인 입장도 이 해당 소송을 한 당사자만 한정되는 거지 나머지는 뭐 문제냐 약간 이런 식의 입장이 많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소송 중에도 계속해서. 근데 언뜻 듣기에 물론 여기는 음. 도로공사는 다 음. 비슷한 입장이라고 하니까 음. 안 그렇겠지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직원이 됐는데 음. 예를 들면은 전혀 불법기.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차원의 어떤 괴롭힘이나 음. 따돌림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근데 그게 음. 문제인 거죠. 음. 근데 이제 우리 도롱사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물론 이게 마지막에 인터뷰 보면은 우리가 직접 고용되더라도 수납 업무 말고도 할 게 되게 많다 이런 이제 그 당시 노조원들의 인터뷰가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인 생각하기에는 수납 업무 외엔 도로공사가 어떤 일을 하지? 왜냐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에 뭐가 낙하물이 떨어져 있으면 그런 거 치우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수납원들이 상당수가 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업무를 사실 뭐 포토 몰고 다니면서 뭐 낙하물 치우고 수납 업무 하던 사람이 그런 거 시키기도 뭔가 부적당하고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거야. 사용주 입장에서 그렇죠.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하이패스나 이런 것들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네. 물론 이제 개인정보 유출 그러니까 노출을 싫어서 여전히 현금을 수납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이패스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수납 업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산업인데 이 산업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사용주의 고민도 사실 같이 있는 거죠.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 어떤 일 하지? 노동자 이러면서. 입장에서는 그치. 그거는 사용주가 뭐 사용주가 알아서 하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거지. 나는 어쨌든 처음에 도롱사 직원을 갔는데 네. 갑자기 외주로 갑자기 바뀌더니 그러니까. 그럼 나를 알아서 나빠지는 교육을 거잖아요. 시켜가지고 다른 업무 시키든가. 사실 그러니까 아직 상상도 안 했을 뿐이 다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저는 네. 약간 뭐 네. 만약 그런 경우에라도 다른 업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새롭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분위기를 만들고 회사에서 노력을 하는 건 상관이 그래도 좀 덜하지만 그냥 대놓고 예를 들면은 진짜 상관없는 정말 한마디 무의미해 보이는 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도 난 충분히 그러니까 아니겠지만 그거는 형사처벌되는 그런 거 거 같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것 뭐 같아. 이렇게 뭐 근로기준법이나 이렇게 뭐 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근데 뭐 사실상 그런 일이 많죠. 면벽 근무시키거나 네, 몇몇 근무. 네. 그러니까 랜선 없는 컴퓨터 주기 뭐 이런 거. 네. 뭐 이번에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그렇죠. 뭐 네. 이것도 나. 그래서 또 다른 얘기는 자회사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를테면 1, 2심이 이겼고 3심이 지난주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고공농성을 시작한 게 6월 30일이에요. 네. 6월 30일 날 왜 톨게이트 위로 올라가셨냐 이분들이 1, 2심 이기고 대법원 판단 기다리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자회사를 7월 1일자로 출범시키기로 했거든요. 다른 자회사 하나 만들었죠.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라는 자회사. 네. 그래서 이 원고 포함해서 수납하시는 분들 다 글로 이제 옮기게 거기서 하려는- 고용하겠다. 그쵸. 네,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하겠다는 안을 가져왔는데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난 대법원에서 기다리 뭐 1, 2심에서 다 직접 고용이라는데 3심 기다리면 다 이길 것 나오는데. 같은데. 근데 이 자회사 얘기를 왜
하려고 했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 서비스, 삼성전자 서비스도 그때 지난해 봄에 이슈가 막 되고 저도 그때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또 CEO가 나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직접 아, 하겠다. 그렇죠. 그때 나왔던 게 삼성전자 서비스 또 자회사예요. 그렇죠. 자회사의 이 그쵸. 모든 분들을 자회사죠. 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접 고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자회사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서비스로 이제 거기서 고용을 하는 형태로 하겠다. 새로운 회사인 그러니까 개별 서비스 센터마다 사실은 업체가 다 다르거든요. 법인이 다 달랐어. 내가 알기로. 근데 그거를 그냥 통으로 자회사 형태로 해가지고 고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 대학 때 되게 친한 친구가 거기 노조 활동을 되게 오랫동안 지금도 하나? 근데 예. 했었던 친구가 있고 그 사건을 저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타협선이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로 고용을 하기에는 이제 서로 부담도 있었고 그쪽 입장에서는 노사 양측이 개별 용역업체 하나하나마다 하는 것보단 그래도 자회사 형태로 편입이 되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로 뭐 그런 식의 어떤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측은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은 이미 6년 전부터 했는데 갑자기 자회사 만들어서 자회사로 넣겠다고 하니까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이미 도로공사 직원으로 이제 1, 2심 이미 판결도 나왔고 대법원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회사 넣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6년 동안 했던 소송이 왜 똑같은 뭐 자회사로 또 넣으면 자회사 또 하나 그냥 날려버리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차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네. 뭐 원고 측의 얘기를 저희가 쭉 하고 있지만 제가 기사 통해서 본 건데 수납원 분들이 수천 명 계시는데 이번에 자회사 중에 한 5천여 명은 자회사로 가셨고 그쵸. 한 1,500명 정도의 또만 분이 남아서. 남아 계셨다. 그리고 원고는 한 300분 정도 그쵸. 계시고 그러면 이 뭐 제가 그냥 일반 시각에서 궁금했던 거는 판결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이게 다 적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회사 가신 분들은 네. 판결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이나 뭐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제3자유가 있지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제3자유도 행정 그러니까 약간 뭐 이제 어쨌든 소송의 당사자만 효력을 받죠.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네. 말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똑같은 그쵸. 업무를 하는데 소송이 업무를 다 하는데.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소속의 수납 업무원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5천 명이 넘을 5천 명이라는 거고 1,500명이 지금 계약 종료 상태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이 수납 업무를 이제 같이 넣으면은 문제가 생길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 거. 왜냐하면 수납 업무를 시킬 수 없다는 거는 이미 도로공사는 수납 업무의 한정에서는 도로공사 서비스에 전적으로 맡기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현대차에서 같은 라인에서 서로 소속이 다른 막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 업무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납 업무 외에 다른 업무로 돌리겠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도로공사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업무가 무엇이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이번 판결을 보고 예를 들면 나와 일했던 동료가 여튼 직접 고용이 돼서 가는 걸 보고 자회사에 계신 분들도 그치. 저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럼 추후에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제 아직 이제 남아 있는 종료 상태인 사람들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사건이 일어나 봐야 알겠지만 자회사에 가 있으면 이미 다른데 고용이 되는 걸 본인이 뭐 동의하게 되고 인정하고 인정해서 동의한 고용 상태가 거지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용 의무 그러니까 사용 사업자의 고용 의무 부분을 이행하라는 그런 권리를 좀 포기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그분이 위험성이 좀 있죠. 저도 좀 생각이 드네요. 쟁점이 과연, 될 거예요. 자회사로 간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뭐 과연. 고용됐으니까 소의 이익이 없다든지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그냥 뭐 사실 예측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이 사건 보면서 저는 KTX 여성무원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다 어때요? 케이스 어떤가요? 바이 케이스 좀 다른 것 같아 보면. 저희가 KTX 여성무원 판결 났을 네네. 때는 그때는 2015년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네. 그때는 사실 언론에 뭐 그 단발성으로 주목이 있었지만 이게 이슈가 됐던 거는 작년 그 사법농단 국면에서 이 양승태 대법원의 대표적인 뭐 사법농단 판결이라고 작품이 많으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분이 저희도 다뤘던 판결인데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한 30명이 철도공사 상대로 낸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 이 판결인데요.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인 철도유통에 하청을 줘서 승무원 업무를 수행하게 했는데 실제로는 위장 도급이고 직접 고용하라는 게 1, 2심 판결이었고 네. 이제 근데 3심에서 사실 이제 법조 기자들은 다 3심에서 1, 2심 간다고 상고기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파기환송 시켜버렸어요. 음. 이게 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2015년 2월에 있었고 전 이번에 도로공사 판결을 보면서 KTX 여승무원 판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KTX 여승무원들도 사실상 그 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 앙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왔고 뭐 사법농단 그게 뭐 지금 판결 뭐 또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 어떻게 이게 보시나요? 네. 근데 저 같은 이거 저도 이게 찾아보다가 KTX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심이 고용한 대법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용한 대법관이 그 현대차 그 파견 근로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 근로 인정을 했거든. 음.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좀 사실관계를 쭉 보다가 이게 물론 사법농단의 어떤 뭐 대표적인 케이스인지 아닌지 뭐 그거는 이제 뭐 별도로 하고 아 예. 예. 뭔가 뭐 저는 약간 이 대법원 판결이 저도 좀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심 대법관이 어떤 케이스에서는 뭐 이 사람이 일관적으로 뭐 사용사업주에 뭐 다 파견 근로를 막 뭐 부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케이스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러면 이 여기 재판에 관여한 주심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농단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저는 약간 좀 사실은 좀 약간 어려운 게 그거는 예. 제껴놓고 네네. 이를테면 판결의 논리를 한번 보자, 도로공사 이거는. 네. 수납원 분들과 네. KTX 여승무원들이 네. 주장하는 거는 지금 같은 거죠. 거의 비슷하죠. 차이점이 뭐 의미 없는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지금 다르게 나온 거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그냥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사실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여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재심? 그렇죠. 재심은 재심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재심 사유 이제 우리들이 막 공부하고 그러면 1호부터 11호까지 있단 말이에요. 막 공부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재심 사유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소를 가짜로 써가지고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니까 아니면 위증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갑자기 주목받는 그 재심 사유가 4호인데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판결들이 그 당시에 이제 관여된 법관이 무슨 뭐 직권남용죄라든지 이 부분이 유죄가 확정 판결이 나오면 재심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에 관여된 양승태 대법원장이 관여된 무슨 모든 사건들이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직무 관련해서 이 판결에 관여된 게 있어서 그러면 양승태가 씨가 유죄 확정 판결 나오면 재심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사법농단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 판결 확정되고 그때부터 기간이 뭐 진행하는 거라서. 네. 근데 이제 결국 KTX 판결 나오고 나서 이제 2018년 7월에 네. 직접 고용하겠다고 이제 철도공사가 그냥 판결과는 관계없이 이제 뭐 어쨌든 대승적인 그러니까 시대의 결단한 흐름에 거죠. 따른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제 친구 아내 중에도 그 당시 해고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제주 씨는 이제 소송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계속해서 그 길을 걷다가 이제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그런 그렇죠.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소송 비용에 관련된 그쵸, 돈 문제라든지 돈 문제 부분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근데 저도 이런 거 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다 같이 힘을 뭉쳐도 사실 회사를 상대로 뭔가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조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죠. 이게 장기간으로 갈수록 누구는 자회사로 가는 사람이 그렇죠. 생기고 네. 누군 따로 계약을 하고 누군 아예 포기하고 다른 인생을 살고 이러면서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분열이 돼 버리면서 더 힘들어지는 남은 사람들은 그런 걸 볼 때가 제일 좀
마음이 안 좋을 때인 것 같아. 그걸 노리는 거죠. 이거 뭐 해결할 사업자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데 제가 이게 쭉 보면서 이제 제가 대학을 98년도에 들어갔거든요. 98년이 이제 IMF가 이제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터진 이후에. 그렇죠. 터진 지금 2007년에 그러니까 97 97년에 터지고 2008 그러니까 98년에 이제 대학에 들어왔는데 파견법도 이제 98년에 생겼고 이제 그 이 KTX 같은 경우도 이 외주화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고용 계약 자체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모집을 할 때는 마치 철도공사 직원인 것처럼 모집을 했는데 느낌적인 실제적으로는 느낌으로. 계약을 홍익행가 한국 철도 네. 유통이라고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98년 이후로 뭐 전 사업의 외주화가 사실 정권의 진보성과 보수성과는 관계없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훨씬 심했어요 외주화. IMF를 기점으로 그렇게 그렇죠.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IMF가 지시했던 게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 너희들 다 비대하고 노동 유연성 요 뭐 이런 유연성 얘기하니까. 강조하니까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지.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생겼던 이제 수많은 그 논의 중에 하나가 약간 일베 논의 아세요? 일베들이 일베 사람들이 일베 안 해봤어. 아니 근데 일베 안 해보죠. 빨리 탈퇴하세요. 아니 근데 일베가 왜 생겼을까라는 그 분석에 본인 때문에 생겼죠. 아니 98년 이후로 그때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던 아이들 되게 삐뚤어진 아이들 많다는 거야. 그런 분석도 있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전사적 유연화하고 그럴 수도 진보 있겠다. 정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더 유연하게 더 앞장서고 그 당시 철도공사 이것도 이철 씨가 이제 사장이었잖아요. 이철이 바로 민주당 그 쪽이었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나름 민주운동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그 사람이 앞장서서 막 유연화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 이제 어떤 보면 진보나 그런 것들 가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역겨움, 그 위선이라는 거를 인지했던 아이들이 많다는 분석이 있어요. 일베 지금 약간 옹호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옹호는 아니야. 네. 근데 뭐 사회적으로 분석할 수 있대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네. 그 과거는 알겠는데 네. 이 시점에 이대로 가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나는 사실은 도로공사 수납 업무 관련해서는 아 이게 산업의 발달, 산업이 점점 바뀌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나도 고민이 되는 거야. 나도 수납 고민돼요. 업무는 이를테면 인간이 더 이상 이제 타다 이슈 카카오 택시 생겼을 때 택시 업계와 비슷한데. 반발이 네. 있었잖아요. 그 시대의 네. 흐름에 따라서 네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수납원도 비슷한 흐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흐름에 있는 거죠. 아직은 그렇다고 아니지만. 노동자들한테 시대 흐름이 이러니 너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김선재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교육이나 뭐 어떤 뭐 배치 전환 이런 거 있어서 차별이나 이런 거 없이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밀어내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은 사측에 뭔가가 다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정규직을 1,000 몇백 명을 갑자기 확 들어오면은 공기업 같은 그렇죠. 경우는 매년 경영평가하거든요. 그 사람들 경영평가가 비용 절감을 얼마나 했는지가 경영평가 요소예요. ABC 등급이. 그렇죠. 이미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게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 다 조건이 다 무조건 외주화하고 비용 절감하고 이게 지금 그렇게 된 사회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참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근데 자본의 논리 제일 때문에. 이상적인 거는 제가 느끼기에 뭐 다른 건 모르겠고 특히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을 입고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KTX 타면서 면대면으로 만나는 직원은 사실 승무원들이잖아요. 그치. 기관사 못 우리가 보죠. 생각하는 KTX 이미지에 사실 승무원이 거의 사람으로 봤을 땐 대부분 차지하고 네. 그 사람들이랑 직접 만나고 제 생각에는 승무원이란 업무 자체는 되게 소속감과 책임감이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회사에. 맞죠.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일하는 승무원들도 그렇게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회사도 그걸 부여해주고 이게 이상적인 건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네. 양쪽 다요. 그러니까 아, 직원이나 회사나 그런 이상적인 어떤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같은 합니다.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문 대통령이야. 아, 내가 요새 어. 지정생존자를 보고 있었어. 아 대통령이라면 내가 지진이야. 그냥 성대모사만 하겠습니다. 이 누구 저- 성대모사 하는 거지? 그냥 지진이 아니죠. 아무나 한 거예요. 아무나 한 겁니까? 네. 예, 아무나 한 겁니다. 아까 방금 약간 지금 이명박 김대중 씨인지 섞였어. 모르겠어요. 누구예요? 제 생각 그렇습니다. 이거 이명박입니다. 못하겠어요. 박원순 아니었어요? 제 생각은 박근혜입니다. 근데 다 비슷해. 근데 제가 지난주 리얼돌에 비해서 너무 얘기가 없네요.
그러게요. 리얼들 너무 눈이 눈이 팍 튀어서 되게 열심히 그때 얘기하더니 굉장히 뭐 열간을 토했는데 아니 지금 맞아요. 잘 좀 듣고 있어요. 경청하고 있어요. 나는 이 판결을 넘어서서 그래서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야 그렇죠.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고민이 되는데 판결은 저도 뭐 그냥 당연한 네. 것이고. 예.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다 직접 고용해야 되는가? 나는 그건 땡큐. 노동자 어. 입장에서는 땡큐인데 뭐 되는 것인가? 현실 가능성 있는 것인가? 요새 지정생존자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까봐 이런 생각을 하거든.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에도 못할 수도 있어요. 뭔지 알죠?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혹시 이건 그러니까 아, 지정생존자 안 보셨죠? 안 봤어요. 네, 요새 시즌 2를 보고 있는데 아 외국 지정생존자. 외국이 아니면 네, 우리나라에도 있죠, 있어요. 우리나라 있죠. 버전. 그냥 지진이 외국 나오고 버전으로 지진. 보고 있는데 네. 진지이 아니고 지지인 나온 거. 네. 각 회마다 뭔가 이슈를 있는데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 그거 되게 그냥 산으로 결정해야 간다 되더라고. 나중에. 끝까지 안 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 그래서 뭐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또 그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공기업의 어떤 근데 공기업 전반적으로 그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하는 흐름은 있어요. 이미 공기업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몇 년 지금 문 됐어요, 대통령 이미. 취임 네. 이후에 네. 뭐 저기 인천공항공사 그쵸. 가셔가지고 그쵸. 처음 그 얘기도 하셨고 하고, 뭐 네. 정규직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봤을 때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인 거고 또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란 이상한 형태의 그 근로 형태가 또 한국사회 아주 변칙적인 네, 정- 네. 네, 네. 구멍을 무기계약직을 항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을 파고드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상황인데 있죠. 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돈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렇죠.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저희 회사 이제 매달 이렇게 수입과 비용이 이렇게 저도 파트너니까 이제 보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4대 보험료 지출을 저는 이제 근로자일 땐 몰랐다가 이제 근로자 아니라고. 그 사업주 딱 보니까 이렇게 많았어? 약간 그러니까 저는 약간 놀란 거야. 나는 내가 안 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내는 거잖아요. 사업주니까. 근데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없애고 기계가 대체하고 요새 AI 변호사도 막 나온다 봐. 근데 슬퍼요, 되게 그거 보고 있을 때. 비비비비. 비비비. 준비 아니 참여. 뭐 이겼다면서요. AI 변호사가. 저는 AI 변호사 그건 지금 뭐 갑자기 마음이 아니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AI가 있어요? 수능 보는 거 보셨어요? 그죠. AI가 수능 봤는데 상담은 뭐 학교 못 갔대요? 아 진짜 못 봤어요. 뭐 이 정도에서 정리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죠. 네. 이거- AI 수능 얘기 재밌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40점인가? 30점인가? 아니 AI 수능보다 AI 변호사 재밌었는데요. AI 변호사. 그 대결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3대3 대결. 그러니까 아주 AI 뭐- 변호사랑 아주 진짜 변호사랑 시합을 못 했어요. 봤어요, 저. 어떻게 AI 했어요? 2019년 수능을 풀었는데 영어 12점, 수학 16점을 받았습니다. 안 되겠네. 아직 희망이 교육을 더 있습니다. 받아야겠다. 너희들 다들 불안한 거지. 불안해서 자꾸 안 되겠네 이러지 말하면 다 안 되겠어. 침범할까 봐. 그러니까 야, 근데 방송을 마치려고 보니까 두 난- 분은 사용자시네. 난 AI로 다시 태어날 거야. 터미네이터처럼. 사용자시죠. 네? 사용자의 입장이죠. 그렇죠. 사용자죠. 저는- 저도. 우리는 네. 노동자. 제 다음 그렇네. 이번 생에 사용자로 살아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너 나를 알바로 쓰면 안 돼. 일단 사용자가 되고 니코디. 너 되게 특이한 신세계로 입혀줄게. 자를 거예요. 그 내가 파견해드릴게요. 파견으로 야광 안 옷으로. 써볼게. 방송하다 불 끄면 보여. 일단 그러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고민- 문제 정말.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런 문제. 결론이 뭡니까? 오늘 결론 없습니까? 고민을 많이 합시다. 결론을 못 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결은 뭐 사실 더 할 말이 없는 거고. 따라야죠. 도로공사도 빨리 입장을 내고 그렇죠. 고공농성 빨리 해제하시고 어떻게 뭐 해결해야죠. 배치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이게 도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네. 네. 심지어 전 세계- 공기업도 이런데 사기업은 훨씬 악랄해요. 그러니까요. 네. 어우 말도 못해. 뭐 네. 저도 이제 취재하는 게 업이니까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아까 계속 큰 방향 이야기한 거 대통령 입장이랑 얘기한 거는 음. 그러니까 패러다임 바뀌어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두면 좀 이따가 뭐 AI 기자 나왔다죠. 그럼 저도 약간 자회사 가라고. 그럼 기자 업무는 이제 필요 없으니 뭐 너 청소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걸 그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두고 봐야 될 것인가.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이 그쵸. 가더라고요. 빨리 잘하는 거 찾아봐요. 변호사도 솔직히 잘하는 거 할 수 AI가 대체할 수 있잖아. 나 그래서 강의하잖아.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을 벌여야겠다. 나 그래서 강의하잖아. 강의. AI가 강의할 수 있는 거지. AI 변호사가 더 빠를 것 같아서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나 AI 못 이겨요. 저 자리 하나 일단 네, 얘기하시죠. 네. 일단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